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중국 귀주성 룽장현을 강타한 심각한 홍수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도시 전체가 30년 만에 한 번 겪을 법한 천재지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아침 샤론 고속도로의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여러 차량이 아래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빨간 트럭 한 대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운전자는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전화 신호가 끊겨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생사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절망 속에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 지역 전체는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광시와 귀주를 연결하는 샤론 고속도로의 원숭이 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뒷창문을 통해 기어나와 화물칸 위로 올라가 기적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구조된 후 그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당국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도로 연결부를 완전히 파괴해 다리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황구시보는 같은 날 현장에서 사상자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는 공식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과 차량이 시면으로 떨어졌으며 그들은 이름도 숫자도 확인도 없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 언론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고속도로 다리 붕괴 사고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만 3건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2건은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광둥성 마이저우다부 고속도로 구간 붕괴로 5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섬서성 다이닝 노선에 2번 다리 붕괴로 역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중국의 고속도로 다리는 연이어 붕괴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썩어가는 건설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GDP를 쫓는 성과주의 문화는 안전을 무시한 졸속 시공으로 이어졌고 성급에서 형업까지 투자자에서 계약자까지 깊이 뿌리내린 부패 시스템이 이를 악화시켰습니다. 입찰을 세분화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며 예산을 횡령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공사로 불리는 부실 건설과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공공시설이 널리 퍼졌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건설 산업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고 인프라 감독 체계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리도로 건물 하나하나를 죽음의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내일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살아남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의 붕괴가 아니라 40년간 썩은 기반 위에서 터진 비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부패와 관료제의 무능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한 GDP 성과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무고한 생명을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눈에는 사람의 목숨이 잡초보다 못합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 인프라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낫이 되었습니다. 허웨이둥 아직 살아있나 왕샤오훈 공안부장 해임. 6월 16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5차 주석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14차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블로거 대폭조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허웨이둥이 인민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왕샤오홍이 공안부장 직책에서 해임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공안부는 새로운 차장을 임명하며 특별임무부서 국장을 겸임하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시자치구 공안국장 양웨일인이 이 특별임무부서 국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푸젠성 부성장 왕진푸는 에로어양시 당서기로 임명될 것입니다. 대폭조는 만약 양웨일인이 후진타오 전 주석의 측근이라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양웨일인이 특별임무부서를 맡게 되면 안보 세력 전체가 후진타오 파벌로 전환되어 충성의 균형이 바뀌고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에 거주하는 정치평론가는 6월 10일 왕샤오홍이 공안부장직에서 물러나고 장시성 당석이 인훈기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초점 프로그램에서 평론가는 허웨이둥이 대표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웨이둥은 6월 11일부터 실종되어 3박 병원에서 구금 중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중국 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규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사망 시 대표 자격은 자동 종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웨이둥의 운명은 곧 열릴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시진핑 세력의 권력 강화, 시진핑의 군 통제력 약화,
왕샤오홍이 실제로 해임된다면 이는 반시진핑 세력이 군 통제권을 장악한 후 국가 주요 기관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유샤와 후진타오 전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내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반영합니다. 평론가는 시진핑이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왕샤오홍은 그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 중 하나로 안전과 생명을 맡길 정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딸이 왕샤오홍의 집에 머물렀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2012년 말 집권 후 시진핑은 왕샤오홍을 허난성 부성장 보좌관, 공안국장, 베이징 부시장 공안국장, 공안부 차장, 그리고 공안부장으로 빠르게 승진시켰습니다. 제20차 당대회 후 왕샤오홍은 중앙서기처 위원 국무위원 공안부장으로 승진하며 그의 상급자인 정치국 위원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시진핑에게 왕샤오홍은 충성스러운 경호원이었지만 그가 공안부장에서 제거된다면 시진핑의 개인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미국 악의 축 파괴, 이란 붕괴 중국 공산당의 경고. 6월 21일 미군은 심야망치라는 암호명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포르도 등 여러 목표가 완전히 파괴되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작전의 진정한 메시지가 이란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야망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타격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이란의 급속한 붕괴가 베이징의 경종을 울리며 중나라이가 공들여 구축한 지정학적 구조가 전면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워싱턴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충격, 조용한 타격. 미국의 공습은 탁월한 계획, 철저한 보안, 다방향 전개로 이루어졌습니다. 10셈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2개 편대로 나뉘어 7대는 대서양을 건너 14개의 관통 폭탄을 투하해 90m 지하의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했습니다. 나머지 6대는 괌으로 비행해 중국의 전략적 판단을 혼란시켰습니다. 평론가는 이를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공격하는 고전적 전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비밀리에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와 이스라엘 총리만이 정보를 공유받았으며 가까운 동맹국조차 배제되었습니다. 포르도 시설이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군사 AI와 사이버전 장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이징의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너희의 투자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시사 채널은 미국이 태평양 전역에 여러 전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10대를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규모 작전 준비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카슈미르에서 히말라야 남쪽으로 전략 회랑을 열려는 중국 특수부대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종말의 비행기로 불리는 미국의 E-4B 핵지휘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을 비행하며 국가 핵지휘 체계가 높은 경계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심리적 공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란의 무력한 위협, 중국 첩보의 참패. 평론가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재고는 거의 소진되었으며 발사대의 3분의 2가 파괴되고 나머지는 800매의 오차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라비아해와 페르시아만에 전자정찰선을 보내 미국 이스라엘 통신을 도청하고 작전 절차를 분석하려 했지만 이는 적대적 간섭의 경계에 근접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만 작전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한 AI 기술은 강력한 신호 변환으로 중국의 분석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제공한 저주파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F-35에 의해 파괴되며 중국 군사 장비의 실질적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베이징은 이란에서 방산 계약자와 핵 데이터를 급히 철수시키며 테헤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베이징의 석유 혈맥 차단 위협, 중국 공산당 붕괴의 시작. 이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테헤란은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를 수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향하는 석유입니다. 이 해협의 폐쇄는 이미 어려움에 처한 중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광범위한 사회 불안을 유발하며 정권에 대한 반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도 에너지 공급망의 중단으로 서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영향력 확대 계획이 붕괴될 것입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며 지역 혼란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민중의 분노에 직면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불법 토지 수용 사회보장 정책의 불공정으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외의 압박 속에서 경제적 압박과 외부 위협이 중국을 전면적 혼란으로 몰아갈 마지막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 남부를 휩쓴 끔찍한 홍수는 거의 보도되지 않습니다. 6월 18일 광둥성 화이지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주민들의 삶이 뒤바뀌었고 파괴의 규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은 며칠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 콘텐츠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스라엘 사상자 같은 헤드라인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비전중국지에 실린 기사 중동은 잊어라 후난을 보라는 큰 깨달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재난의 실태를 살펴봅시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후난성이 다음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폭우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비전지에 따르면 이 비극적 사건에서 한 명이 지하 차고에서 익사하며 댐 방류 통보가 없었던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지역과 민가가 지붕까지 잠겼습니다. 장자재에서는 탁한 물이 거리로 밀려들며 유명 동굴에서 쓰레기가 유출될까 우려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더 가서 헤이룽장성 해올빈에서는 끊임없는 폭우로 거리가 강이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며 푸른 들판이 하룻밤 사이 사라졌습니다. 한 농부는 눈물로 말했다. 새벽 2시 폭포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차는 다 잠겼고 내일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는 1987년 이후 헤이룽장성 최악의 홍수로 농강과 투나강의 800여 지점이 누출 침식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광시 저장 장시 안후이, 남바, 옛날 내몽골, 푸젠, 귀주 등 여러 성이 물에 잠겼습니다. 중국 동남부와 서남부는 지금 심각한 침수 상태입니다. 국가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우인 같은 주요 플랫폼은 재난 영상을 묻어버렸습니다. 인기 주제를 보면 홍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폭격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생존은 위협받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홍수 지역의 수백만 명은 직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6월 19일 중국 전역에 퍼진 영상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 명의 남녀가 슈퍼마켓에 몰려들어 식품 상자를 털고 서랍에 현금까지 훔쳤습니다. 경찰서가 500m 거리에 있었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선반이 텅 비고 금전함이 부서졌으며 생리 중인 여성 직원들이 허리까지 오는 더러운 물속에서 2층으로 물건을 옮기려 애썼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정전과 통신 두절 속에서 약탈자들이 상점에 침입해 멀쩡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비웃는 미소와 탐욕스러운 눈빛은 위기 속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도덕적 한계를 넘은 인간이 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하늘과 땅이 알고 신이 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난은 부정을 청산하는 자연의 방식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생명이 사라지겠지만 정직하고 깨끗한 이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뭐해, 다시는 기부 안 해라고 한탄하는 이들도 있고 기부가 아니라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관심은 사람을 물에서 구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조명하고 구조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영국의 유명 예언자는 시진핑이 병에 걸려 사회 불안과 중국 공산당의 하룻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서방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 때문입니다. 이란처럼 독재 정권은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지만 이란의 위기는 외부 전쟁에서 왔고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내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란의 현재는 중국의 미래입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이 테헤란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의 군사태세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무장한 미국은 중국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빠른 붕괴는 중국 공산당의 AI와 첨단 무기 분야에서의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정보 도용이나 전문가 이전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와 군사적 압박은 중국 공산당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군대의 충성도가 균열되고 있으며 시진핑을 위해 싸우거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거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최후의 복수 리허설이며 신장과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같은 핵심 연결을 차단하고 위협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종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플랫폼에 강력한 성명을 올려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는가?
트럼프의 직접적 도전은 중국 공산당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다 멋있고 하셨습니다. 왜 정권 교체라는 용어가 중국 공산당에 이토록 무서운 걸까요? 이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그들은 이 아이디어가 결국 자신들을 겨냥할까 두려워합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정권 교체는 최대 금기이며 이란뿐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이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지정학에 날카로운 논평을 하는 덜 알려진 사용자는 이란은 시험장 중국이 최종 목표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그림자가 중국 공산당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평화를 촉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황이 정권 교체로 전환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시나리오입니다.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워싱턴은 악마의 축 동맹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붕괴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전 경고된 이야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정적 전환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다음으로 붕괴할 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의 파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의 종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생체 장기 적출 어디서나 일어나는 공포, 이동식 애완동물 화장 차량, 중국 전역의 우려.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 적출 행위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량의 어린이 실종은 중국 본토에서 점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동식 애완동물 화장 차량으로 보도된 영상이 등장하며 네티즌들은 이 차량이 사람들의 실종과 불법 장기 적출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이건 정말 무섭다, 마치 지상의 지옥 같다고 외쳤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차량들이 창문이 어둡거나 광고로 시야가 가려진 평범한 트럭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릴 때까지 그 안에 숨겨진 끔찍한 어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이나 광고는 내부의 도움 요청 소리를 덮기 위해 재생됩니다. 한 블로거는 2025년 4월 4일의 충격적인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한 소녀가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을 때 트럭이 지나가다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가족의 개가 위험을 감지하고 크게 짖어 부모에게 알렸고 휴대폰 재활용 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은 어른이 나타나자 즉시 떠났습니다. 마치 현장에서 발각된 듯 했습니다. 다른 블로거는 그들의 목표가 농촌 어린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시든 농촌이든 약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유했습니다. 최근 더우인 블로거들은 가족 단위 실종 사건의 놀라운 증가를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성의 5명 가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 사망은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겼고 이후 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랴오닝 산둥에서 온 3명 가족도 4월 2일 실종되었습니다. 소후의 보도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대학생이 실종되었고 그의 부모가 직접 호소한 후 5명 가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6월 20일 킹위 소셜미디어의 제3의 눈 채널 영상에서 두 본토 블로거가 이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한 명은 이동식 애완동물 화장 차량을 안하여 운남 귀주, 스촨 티베트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3의 눈 계정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시민의 미스터리한 실종이 끔찍한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심지어 아이들의 부모까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중국 국민을 대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 중 하나는 국가가 관여한 생체 장기 적출로 인한 정권의 수익성 있는 경제적 기둥이자 외교 도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99년 파룬궁 수련자 박해로 시작된 이들은 구금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생체 장기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 범죄를 폭로했을 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고 터무니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장기 시장이 확장되면서 신장 지역에 수백만 위구르인을 가둔 수용소가 세워졌고 그들의 장기가 적출되었습니다. 글로벌 장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고갈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전국적인 녹색 채널을 통해 일반 시민, 심지어 신생아로부터 무작위로 장기를 적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는 매년 수백만 명의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3의 눈 채널은 중국 공산당의 살인칼이 파룬궁 수련자나 위구르인뿐 아니라 모든 중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동포들에게 이 정권의 비인간적 본질을 깨닫고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청년단 소년 선봉대와의 모든 관계를 공개적으로 끊어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